할 수 있냐면 어제 제가 이미지 정보, 그림 파일 정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국도 정도 수준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방도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거를 지방도로로 사용하면, 정보 지방도로로 사용하면 이미 우리는 뭐를 한 것과 다름없다? 전국에 걸쳐서 정보 도로를 만든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화선입니다. 전화선. 자, 왜 그러냐?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전화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화가 광의적으로 보급이 돼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화는 아날로그 신호 체계예요. 아날로그 신호 체계. 그런데 정보는 디지털 신호 체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호 체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선 자체도 아날로그 신호 체계예요. 그래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정보를 실어 나르는 아날로그 신호 체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전화선을 가지고 정보를 실어서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컴퓨터 앞에 도달하면 컴퓨터가 이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일종의 신호 변환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호 변환 장치. 이 신호 변환 장치를 우리는 이제 뭘로 많이 알고 있냐면, 모뎀 많이 들어봤죠? 모뎀이라고 하는 신호 변환 장치를 만들면 이건 해결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뎀이라고 하는 신호 변환 장치가 개발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전화선, 아날로그 신호 체계를 갖고 있는 전화선을 통해서 정보를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보낼 때는 A라는 컴퓨터 모뎀에서 뭘로 바꾸냐면 신호 체계를요. 디지털 신호 체계를 아날로그 신호 체계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로를 타고 B라는 컴퓨터로 가요. 그다음 B라는 컴퓨터에 도착하면 B라는 컴퓨터에 있는 모뎀을 통해서 다시 뭘로 바꿔요? 아날로그 신호 체계를 디지털 신호 체계로 바꿔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뎀이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모뎀이라고 하는 소위 신호 변환 장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하루아침에 뭐를 만들게 되느냐? 정보 도로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 이거죠. 정보 도로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축해 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욕구의 크기가요 계속 커집니다.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보고속도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정보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원격지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가 생기냐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텍스트 정보는 그런 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각 정보. 자, 사진 자료를 주고받는지 하려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용량이 작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요? 이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이 사진 자료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죠. 그게 바로 이제 동축 케이블을 가지고 정보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을 가지고 정보 도로를 넓혀 놓으니까 자, 이미지 정보까지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 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는 뭐를 경험했냐면 TV가 대중화돼 있고
이런 TV가 대중화되는 사회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자, 정지화상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생겨요? 동영상을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 더 넓은 도로를 원하는 거죠. 더 넓은 도로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광섬유를 통한 광케이블을 통한 정보고속도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고속도로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물론 이 정치적으로는 동축 케이블부터를 정보고속도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동영상 정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거는 뭐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고속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뭡니까? 광케이블, 광섬유를 통한 도로가 진정한 정보고속도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일조한 게 누구냐? 전화선이에요. 전화선. 이 전화선이 대단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우리나라는 뭐를 했다? 자, 이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뭐예요? 광 케이블을 통해서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르고 있다. 이런 거죠. 오늘날에 이르르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유선 통신이에요. 유선 통신. 자, 이제 이 패러다임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패러다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점차 무선 통신으로 흘러가고 있죠. 무선 통신.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은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전기. 동네 보면 전기선이 복잡해요. 개발이 안 된 동네일수록 전기선이 아주 복잡해요. 자, 그러나 전기가 주는 유용성이 컸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전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편리한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전기선이 머리 위에 막 돌아다니고 이래도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이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문화가 점차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는 이 전기도 뭘로 가고 있습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땅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선 전기 시스템들이 이제 자꾸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 사회 여건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에서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무선 통신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면 뭐가 이제 완전하게 실현됩니까? 유비쿼터스 사회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전화선에서 우리가 전화선이 정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선 전화 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좀 가장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어디에 뭐를 자기 정보를 기록하는 걸 보면 아직도 유선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를 자꾸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전화 패러다임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자, 가정 단위의 전화, 공동 전화 개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개인 단위의 전화로 바뀌었어요. 휴대전화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에서 유선 전화를 자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회하고는 안 맞죠.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통신으로 자, 전화선을 통신용으로 사용할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 통화가 누설되기 쉽고 그러니까 정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전, 유도, 날씨 등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 전화선 같은 경우는요, 이 중간중간에 정폭기를 달아요. 통신호에서는 중간중간에 이 정보 전달을 돕는 정폭기라는 장치를 달아요.
그래야지만이 신호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일정한 그 크기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 증폭기를 다는 그 거리가 전화선은 매우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예전에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어요. 날씨가 나쁜 날 전화 수화기를 들면요. 유선 전화는요. 윙 소리가 난다든지 그 품질이 안 좋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품질에 영향을 받는 위해 요소들이 꽤 많은 것이 바로 전화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축 케이블 얘기했었잖아요. 동축 케이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축 케이블 중에서 이제 뭡니까? 이 그 직류를 포함해서 저주파까지 수십 메가헤르츠의 고주파 신호까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 이런 동축 케이블이 이제 요즘에 사용되고 있고 또 이런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 뭡니까? 섬과 육지를 잇는 해저 케이블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동축 케이블의 패러다임은 점차 어디로 가고 있다? 광 케이블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광 케이블은요, 한 가지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전화선은요, 초기에는 이 뭡니까? 철이었어요. 그냥 철. 우리가 흔히 철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부식이 아주 빨리 됩니다. 부식이. 그래서 아주 짧은 주기마다 이 전화선을 바꿔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뭘로 바꾸기 시작했냐면 구리로 바꿨죠. 구리로. 근데 이 전화선은 아주 가는 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량이 작은 가는 구리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은요. 용량이 큰 굵은 구리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화선과 그 동축 케이블은 전기 신호 체계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광섬유는 그 이 뭡니까? 빛의 개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광섬유는. 자, 그래서 신호 체계가 달라요.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과 체계가 완전히 서로 다른 게 광섬유예요. 자, 그런데 이제 광섬유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섬유는 단점. 예를 들어서 이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자, 구리로 만들어진 전화선이나 동축 케이블은요, 그 구리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꺾어가면서 통신 회선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요.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광섬유는 특수 장치를 통해서 구부리지 않으면 부러지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부러지는 속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광섬유는요, 네트워크 공사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정보 전달력은 뛰어난 이런 그 품질이 뛰어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통신에서는 패러다임은 지금 무선 통신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무선 통신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위성이에요. 위성. 예를 들어서 그 무선 통신은 두 가지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유선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랜 개념의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랜을 뭡니까? 인터넷하고 연결해 가지고 웬 개념의 유선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세계하고 연결되려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계하고 연결되려면 유선으로 이 연결을 하려면요. 아까 얘기한 헤이저 케이블 있죠. 헤이저 케이블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하고 연결하든지, 자, 대륙을 통해서 유선 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 연결해야 돼요. 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유선과 무선을 결합해버리면 이걸 건너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 간에는 뭐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위성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위성을 띄워놓고 정보 위성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위성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위성이 어디하고 연결해 줘요? 미국의 중계소하고 한국의 지상 중계소를 연결해 주면 그 다음 체계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위성이 더 발전하면 이런 유선 체계를 완전히 최소화하거나 이 뭡니까 없애는 상황에서 무선 통신만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한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떤 체계로 만들든 간에 통신 체계를 만들려면 이제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요금 체계가 필요해요. 요금 체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원래 휴대폰은요. 두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 있었어요. 하나는 셀룰러폰. 이 셀룰러폰 같은 경우는요. 어떤 용도의 핸드폰이냐면요. 음성통신 전용 휴대폰이에요. 과거에 처음 나왔던 휴대폰이 바로 이 셀룰러폰이에요. 음성통신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셀룰러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휴대폰이 뭐냐면 PCS폰이에요. PCS폰. 이 PCS폰은요, 데이터 통신을 목적으로 만든 폰이에요. 데이터 통신을 목적으로 만든 폰이에요. 자, 그러다가 PCS폰이 나오면서 PCS폰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냐면요. 데이터 통신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음성 통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셀룰러폰이 필요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셀룰러폰이 없어졌어요. 셀룰러폰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PCS 개념이에요. PCS폰 개념이에요. 이 코드 다중 분할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휴대폰이죠. 미국의 퀄컴사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로얄티를 받아가죠. 이런 그 휴대폰이 바로 PCS 폰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PCS 폰을 LG가 가장 먼저 도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PCS 폰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PCS 폰이 등장하면서 PCS 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무선 통신이 급속도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모바일 기술이라는 게 등장해요. 모바일 기술. 그리고 와이파이 기술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기술이 지상의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뭐가 실현됐느냐? 유비쿼터스 개념의 정보 이용 환경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자, 이것들이 점차 이제 어디로 발전된다고 봐야 되냐면 지상 중계소 이런 것들은 중계소는 존재하지만 선이 자꾸 없어지는 무선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겠죠. 자, 왜 이런 시대가 이제 중요하냐면 그 통신 환경의 경계성을 얻으려면요. 무선 통신 환경으로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 PCS 폰을 인가 내줄 때요. 몇 개 회사에 인가를 내줬냐면 5개 회사에 인가를 내줬습니다. 정부가. 5개 회사. 왜 5개 회사에 인가를 내줬을까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자유롭게 통신하고, 그러니까 음성 통신을 하고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국에 뭐가 설치돼야 되냐면요. 전국 곳곳에 기지국이 설치가 돼야 돼요. 통신을 중개하는 기지국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기지국 하나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 회사가 이거를 만들다 보면 불가능해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거예요.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뭐 제주권 어쩌고 뭐 이렇게 서울, 경기권
5개 권역으로 나눈 거예요.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회사가 한 개 권역씩 담당해가지고 기지국, 휴대전화를 통해서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지국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5개 회사가 만든 기지국을 서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뭐예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큰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정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패했죠. 기업은요, 독점 또는 독과점이라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독점 내지는 독과점에 대한 욕심을 갖기가 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5개 회사가 권역별로 나눠갖고 기지국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요금 체계에 의해서 사용한 만큼의 수익을 분배하는 이런 구조를 생각했는데 그냥 각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통신 회사는 통화가 잘 안 되고 품질이 안 좋고 이런 이 과도기를 거쳤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됐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들이 욕심이 내면서 이 각자 회사마다 전부 다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누구에게도 이제 큰 비용 부담하는 쪽으로 돌아갔냐면 소비자에게도 큰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돌아간 거죠. 왜? 이렇게 기지국을 전국에 설치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담당하는 거죠. 네. 자, 그런 과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휴대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인간 사회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제 셀룰로폰이라는 아까 음성정보통신 전용 전화기가 있었어요. 이 셀룰로폰은 누구나 자유롭게 필요하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휴대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CT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CT폰. 이 CT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CT폰이라는 게 처음 나온 나라가 주로 많이 쓴 나라가 홍콩이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80 몇 년도에 제가 홍콩에 출장을 갔더니 시장 보는 아줌마들도 장바구니 안에 전화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 시기였는데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CT폰이었어요. CT폰. 자, 이 CT폰은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내가 전화를 걸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는 못 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 요청하려면 뭘로 요청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들어봤나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신호를 보내는 삐삐. 삐삐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면 이 사람하고 통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CT폰을 사용하려면 CT폰은요. 일종의 도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길거리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 있죠. 공중전화 부스마다 일정한 거리마다 이 PCS CT폰을 통해서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화를 할 수 있는 중계 장치를 달아놨어요. 이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걸 군데군데 달아놔야지만이 CT폰을 갖고 통화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전화는요 실패한 정책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이 송수신 장치 하나를 만들려면 이게 몇 천만 원 들어야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전화를 걸고 받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건 되지만
받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폰이었어요. 자, 이 폰이 나오니까 초등학생이 한마디 했어요. 아, 이런 폰을 누가 쓰니? 이미 셀룰러 폰이 있는데,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폰이 있는데 이걸 누가 쓰느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잘못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그 아이디어는 사라졌죠. 자, 이건 누가 좋아할까? 하여튼 그래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이런 거하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오늘 발표 3명 모두 한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파에 의한 정보 통신 매체 3000GHz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를 이용해서 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방식, 이게 이제 전파 통신인데, 전파 통신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방송이죠. 공중파. 우리가 공중파라고 그러죠. 방송도 이제는 뭡니까? 크게 보면 그 3가지의 방송이 있죠. 하나는 그 전파 통신에 의한 방송. 이걸 이제 우리는 공중파다. 그 다음에 케이블 통신 회선에 의존하는 방송.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위성 통신에 의존하는 방송.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위성 통신 방송이 아직은 품질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고, 또 이 위성통신이 아직은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성통신이 이제 일정한 수준에 달하게 되면 뭐 케이블 개념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위성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국이? 여기 보면 제가 뭡니까? 1000몇 개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방송국이. 자,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밖에 없었어요. 공중파 방송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방송 욕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냐면요. 소위 주제별 방송.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채널을 보면요. 골프 채널, 음악 채널, 뭐 아동 채널, 무슨 채널 막 엄청나게 많죠. 자, 주제별 방송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또 그러면서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날로그 방송은요, 채널 수가 아주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 채널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이런 개념의 방송이란 말이죠. 근데 디지털 방송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디지털 방송은요, 다 채널, 다 프로그램이에요. 방송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뭐가 어떻게 돼 있느냐? 다 채널, 다 프로그램 환경으로 방송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자, 주제별 방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방송국 숫자도 뭐 공중파,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해가지고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방송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다 프로그램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TV에서 경험하듯이 채널을 돌리면 A 방송에 A 프로그램 방송, B 프로그램 방송, C 프로그램 방송 이런 것들 보잖아요. 이게 다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들이 뭐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느냐?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과거의 방송은요, 일방 통행성 방송이에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송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봐야 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못 보면 어떤 문제가, 못 보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방송의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리고 방송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다 채널, 다 프로그램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방송국들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VOD 개념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이 라이브러리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파일 형태로. 그러면 시청자들은 들어와서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필요한 시간에 시청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방송국들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자, 이제는요. 방송이 어떤 정보까지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시작했느냐. 방송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단계까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꼭 반드시 방영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정에 의해서 방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방송국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방송국은 방송한 프로그램이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송이 안 된 프로그램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을요. 어떻게 하느냐. 이 라이브러리에 탑재시켜요. 그럼 시청자들이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검색해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뭐를 창출하느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시청료에만 의존해가지고 일방성 방송이라는 개념에서 시청료 그리고 광고료에서만 의존하던 방송국들이 이제는 뭐예요? 콘텐츠 재활용의 개념에서 창출하는 수입이 점차 수익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자연스럽게 뭐하고 마케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느냐.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과 연계되어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성을. 여러분 보험회사가 보험을 파니까 보험만 파는 것 같죠? 이 보험을 통해서 고객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 인프라는 방송 채널하고 연결해서 부가적인 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쇼핑몰하고 연계해서 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복합 미디어화 되어가고 있다. 복합 인프라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도서관은 도서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서관만 생각하면 뭐가 안 보이느냐?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의 미래가 없어요.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생각하고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성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서들은 이제 창출해내야 되고 도서관을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사회의 모든 인프라들은 그런 쪽으로 복합 인프라 개념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방송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서 방송국에서 누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느냐. 자, 사설하는 전문가들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면요. 방송국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송국의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문헌정보학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대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국 자료실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공중파 큰 방송들 중앙에 있는 뭐 KBS나 MBC나 이런 방송들은 SBS나 이런 방송들은 뭐 방송 자료실을 일정 규모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방송이라든지 대부분 방송들은 이
자료실들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방송국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기여하는 바가 작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 이제는 재활용, 콘텐츠의 재활용 이런 거를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가고 있다. 또 이 뭡니까? 이 방송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거죠. 재가공해가지고 다양한 새로운 2차적인, 3차적인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시청자에게 그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문가들의 효용 가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전달 매체 자 디지털 통신 매체는 뭐 여러분 잘 알죠. 디지털 매체의 핵심은 또 기반은 누가 뭐래도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인터넷이 뭐냐? 인터넷 네트워크죠. 이 뭡니까? 국제적인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벽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죠.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기종의 컴퓨터들이 안정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정보 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TCP/IP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자, 이 TCP/IP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 놓인 이기종의 컴퓨터라도 안정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은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됐다. 알파넷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신망으로 인터넷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럼 왜 국제통신망으로 인터넷의 개념을 확대시켰을까? 여기에 핵심은 경제입니다. 경제. 인터넷은 무슨 네트워크냐? 뭐 즐기기 위한 네트워크냐? 무슨 네트워크냐? 인터넷은 경제 네트워크다. 경제 네트워크다. 콘텐츠 입장에서 볼까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부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요. 생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소위 경제 개념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경제 개념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면서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가장 돈을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버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자, 인터넷은 무엇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냐? 무엇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냐? 자, 커뮤니케이션. 지구촌 개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두 번째, 지구촌 개념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예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편리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편리성은 뭐를 수반합니까? 경제를 수반하죠. 그래서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인터넷이라고 하는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경제적 우위에 서려면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활화, 습관화 이런 게 필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심심풀이 이용으로 사용할 거냐? 자, 경제적인 도구로 사용할 거냐? 개인의 경제성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소위 유선 네트워크 개념에서 출발한 유선 네트워크 중심에서 출발한 디지털 통신 매개체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 점차 이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홀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경제성 자체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성 자체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 기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웹 브라우저가 있다. 자,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통신망을 주로 이제 명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의 통신망은요. 온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온라인. 주로 어떤 걸로 연결하는 온라인이냐? 초창에 전화회선으로 연결하는 온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다가 자, 동축 케이블로 연결하는 온라인이에요. 동축 케이블로. 자,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죠. 그런데 초창기에 온라인은 어떤 통신 개념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느냐?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자,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누구야? 김나연 알겠습니다. 출석. 네.
자, 발표 시작할까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좀 작아요. 아,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좋아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기술의 도서관 적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20학번 조승아입니다. 목차는 우선 홈페이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적용 방안에 대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라는 용어는 그 용어의 사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초 출발 페이지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맨 처음에 표시되는 초기 화면을 뜻합니다. 이는 최초로 출발하는 페이지라고 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 연결될 때 받아지는 첫 페이지로 그 사이트에 있는 나머지 페이지의 목차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는 웹사이트 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외역적인 겉모양을 갖고 가용한 작업을 참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용어는 문서나 웹사이트의 첫째 또는 중요한 페이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전체 웹페이지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웹사이트에 구축된 전체 웹페이지를 뜻합니다. 전체 웹페이지는 최초 출발 페이지까지 포함함은 물론이고 최초 출발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할 때 그 이후의 페이지를 인테리어 페이지라고 하며 이를 모두 합친 것이 전체 웹페이지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홈페이지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홈페이지 안에는 저작물을 담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저작물들은 좀 더 다양한 기능들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번 연구에서 홈페이지란 용어는 전체 웹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적용 방안 중 첫 번째인 사서와 이용자 간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가진 홈페이지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시스템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질문을 제시하면 그 목적에 맞는 답변을 찾아내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주 묻는 질문과 같은 고객 서비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직접 얻는 것보다 이러한 질의응답 시스템과 같은 템플릿으로부터 답변을 얻는 것이 좀 더 빠르고 관리자는 사용자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요. 지난 2018년 자연어 처리와 기계속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끈 버트 모델이 등장하였습니다. 버트는 대규모의 레이블 없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한 언어 모델입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문장의 일부 단어를 마스킹하고 마스킹된 어조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문장을 입력하여 뒤에 입력된 문장이 문맥상 올 수 있는 다음 문장이 맞는지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 학습된 버튼은 개체명 인식, 질의응답, 문장 레이블링 등 원하는 태스크에 학습에 적응하여 미세 조정하는 방법으로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그림은 버트를 문장 분류 태스크에 적용하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시스템을 도서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 키오스크 등으로 적용을 확대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스템이 필요해진 요즘
사서와 이용자가 질의응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커져서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질의응답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려면 유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이용자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많이 생성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보 매체론 1조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박도욱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리서치 및 통계 자료로 도서관 사용자의 자체 설문조사로 책 취향 검색 및 추천 서비스 기능이 들어간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며 많은 영감을 받은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첫 번째는 마이셀럽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I를 활용해서 취향 검색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AI가 사람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여 운영 비용을 0에 가깝게 절감하고 그 절감 비용으로 기존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없던 수준의 실시간급 정보량이나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마이셀럽스는 AI를 활용해 기존 산업을 재정의하거나 비즈니스 체계를 바꾸어서 기존의 서비스가 주던 가치에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마이셀럽스는 AI 서비스 오토메이션을 통해 전 세계 54개국에 영화, 여행, 뷰티, 팬덤 등 16개 카테고리 20개의 서비스를 자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셀럽스는 MATS 기반으로 작동되는데 여기서 MATS란 마이셀럽스 AI 트랜스포메이션 스위트의 약자인데 이는 자동 데이터 관리, 그로 인한 모델 구현, 시각화 및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뜻합니다. 보통 서비스는 검색, 추천, 상거래 및 다양한 콘텐츠로 이루어지는데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려면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 이상이 기획부터 디자인 및 개발까지 수많은 일을 하게 되고 이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 및 학습을 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기업의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각화, 머신러닝, 리얼타임 업데이트 등의 기술이 생겼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마이셀럽스의 MATS입니다. 마이셀럽스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서비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온 차트가 있습니다. 가온 차트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프로그램 대시보드입니다. 팬 참여에 영향을 받아 유튜브, 브이라이브 및 기타 지표와 함께 올해 소셜 핫스타 어워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래마이입니다. 글래마이는 세프라 뷰티 어시스턴트를 통한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 추천입니다. 글래마이는 뷰티 취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발견하고 세포라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AI 뷰티 어시스턴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페이지인데 카카오 페이지에는 정양 및 취향 기반의 AI 검색 및 추천 엔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마이셀럽스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황 및 취향 기반의 검색과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말고도 마이부비, 스테이피아, 마이버킷리스트에 그리고 마이버킷리스트에서 마이셀럽스가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웹 2.0입니다. 웹 2.0을 간단히 말하자면 프로그램처럼 쓸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웹 2.0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입니다. 두 번째, 누구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나은 형태로 변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 북마크, 지식 등의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합니다. 웹 2.0의 네.
다음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법한 아키네이터입니다. 아키네이터는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20개를 통해 유저들이 생각한 것을 맞추는 인공지능입니다. 아키네이터의 특징 중 세 가지 중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우선 큰 범주 및 자주 나온 캐릭터의 특성을 위주로 질문을 하다가 점차 질문의 범위를 세부 특성으로 좁혀나가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유저들의 플레이 기록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플레이할수록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도 증가하고 정확도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세 번째, 아, 세- 사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얻어내도록 하는 알고리즘 또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아키네이터에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아키네이터에 대한 단점들을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키네이터의 단점들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총망라를 해보면 시스템상의 발달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계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와 추후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이 아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특정 물음에 대한 자료 검색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소수의 케이스에 취약한 질문입니다. 다수의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관된 대답이 나올 것이 자명하지만 일부 플레이어들에 한해서는 정반대의 대답이 정답인 경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다수의 플레이어는 대상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일부 플레이어가 그 대상의 친척 관계이거나 가족 관계일 경우에는 자꾸 헛다리를 짚거나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체가 모호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질문을 수정할 수 있는 오픈적인 구조인 탓에 질문의 모호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슷한 대상에 대한 구별 능력 부족입니다. 드라마 같이 등장인물의 설정이 어느 정도 유사한 장르의 경우 아키네이터가 대상의 속성이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오답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저가 질문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정해주는 방식이다 보니 해당 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계속 헛다리를 짚거나 심각한 경우 아예 이상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아키네이터에 대해 찾아보다가 제 주제에서 이 아키네이터의 포인트를 잡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키네이터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단점 보완안입니다. 먼저 소수의 케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 보완으로 인해 부족한 케이스 추가, 질문의 모호성에는 질문의 구체화 및 질문의 정확도 상승, 비기계학습 알고리즘에는 비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변경 및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업로드 및 수정입니다. 잘못된 정보에는 해당 캐릭터만의 특징에 대한 질문 추가를 많이 하여 다른 캐릭터와의 차별성을 둡니다. 구별 능력 부족에는 같은 캐릭터로 반복되는 플레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로 변경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키나이터의 단점 및 취약점을 하나둘씩 보완하며 수정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적용시켜 책 추천 홈페이지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책 추천 홈페이지는 아키네이터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책 추천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책 추천 기능은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와 아키네이터와 같은 20개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책을 추천해 줍니다. 이 페이지는 아키네이터와 달리 처음에는 비록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며 자체 데이터베이스 보안 및 수정을 거쳐 더욱더 정확하게 그날의 분위기나 감정, 느낌에 따른 책을 추천해 줍니다. 이 페이지의 활용 방향은 이 기능을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넣으면서 어떤 장소가 있는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린 사용자들에게 어떤 책을 읽을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도서관 내 태블릿을 구비하여 이 기능을 도서관 내부에서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서치 및 통계 자료로 도서관 사용자의 자체 설문조사로 책 취향 검색 및 추천 서비스 기능이 들어간 홈페이지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박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정보매체론 1조 발표를 맡게 된 구효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 구성을 최적화하는 반응형 웹 기술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웹 기술이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 해상도나 화면이 최적화된 환경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소개할 반응형 홈페이지란 접속자의 화면 크기에 반응한다고 해서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즉, 홈페이지의 크기가 사용자 화면 크기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반응형 웹으로 제작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브라우저 창 크기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이 기능으로 PC 버전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버전의 웹사이트 두 가지를 모두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인력을 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웹이 등장한 이유는 2007년 처음으로 모바일 기기가 세상에 등장했고 기초적인 검색 기능에서 나아가 예약, 주문까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모바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든 웹사이트가 모바일 화면의 크기로 작게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모바일 웹입니다. 다음으로 웹 접근성이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웹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며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웹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인터넷상에서 텍스트나 그림, 소리, 영상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연결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란 문서 내부에 또 다른 문서로 연결되는 참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응형 웹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화면 크기나 해상도에 상관없이 웹사이트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느 기기, 어떤 접속 환경에서도 사이트 주소가 같습니다. 세 번째, 최신 웹 표준을 따릅니다. 네 번째, 트래픽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브라우저와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100% 맞춤 디자인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서버 부하 증가 문제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콘텐츠가 많고 유동적인 경우 자금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 웹의 강점으로는 첫 번째로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데스크탑 버전과 모바일 버전과 같이 두 개의 웹사이트를 만들면 웹사이트에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때 데스크탑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각각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응형 웹의 경우 데스크탑 버전, 태블릿 버전, 모바일 버전 등 모든 디자인을 하나의 HTML 파일과 CSS 파일에서 작업하여 유지 보수가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활동에 유리한 것입니다. 마케팅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웹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마케팅 활동이 최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활동이 일어나는 웹사이트를 데스크탑 버전으로 만들면 화면이 작은 스마트 기기에서는 화면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을 통해 웹사이트를 개발하면 환경과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화된 웹사이트로 변경하여 보여줄 수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스크탑 버전과 모바일 버전, 그리고 태블릿 버전 등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덕분에 시간 비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형 웹 홈페이지 기술의 도서관 적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도서관 홈페이지는 AI 기반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서 해상도나 화면이 최적화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형 웹 홈페이지 기술의 그 서초구립 도서관 홈페이지 인공지능 활용하여 도서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나의 연령, 관심사,
관심 분야를 클릭합니다. 관심 도서 3권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클릭한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나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클릭하시면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적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집에 접속하면 PC,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기기에 따라 최적의 화면 구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통합 검색은 가독성을 높이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에 크게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당일 신청, 본관 이용 안내, 디지털 도서관 예약 기능 등은 이용자가 직접 메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인화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에도 도서관이 관리하는 16개의 홈페이지를 통합해 이용자가 한눈에 도서관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가능한 도서, 학위 논문, 웹사이트, 수집 자료 등은 1,900만 건이고, 저작권이 없는 원문 DB 자료 650만 건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적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립도서관이 운영하는 누리집이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인증심사기관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1년간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인증을 위해서는 웹 접근성 표준 지침에 해당 항목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 심사와 장애인 사용자 심사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집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HTML5를 기반으로 구축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기기 환경에게도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서 HTML5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TML5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브라우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 장애인 사용자를 위해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대체 텍스트와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사용자가 키보드만으로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자 중심입니다. 도서관들은 향후에도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더욱 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 서비스 기능입니다. 최신 정보 기술 및 정보 서비스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갖추어진 도서관 홈페이지는 주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훨씬 더 좋은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기술의 도서관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 1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출석 부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시연. 강다영, 강민주, 구효정, 권순일, 김나연, 김나연 학번을 입력해 주세요. 네. 김다빈, 김민서, 김민주, 김범준, 김예지, 김원율, 김채린, 문경애, 박도욱, 박소영, 예. 박현준, 방종빈,
배현지, 윤소연, 신지윤, 안준민, 양희찬, 엄서미, 윤서진, 윤소원, 이선주, 이소민, 이지민, 이채연, 장유진, 정범준, 네. 정호영, 조채영, 주영미, 최유진, 한서우, 한성수, 허주미, 고성아, 이기희, 이정현, 정민주, 정원준, 조수원, 황연서, 김정원, 배준호, 박준범, 조수원, 황연서 왔어요. 예. 지금 그 1조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2개 조가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1개 조가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2개 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홈페이지 그러면 사실은 홈페이지는요. 우리가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홈페이지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홈페이지들은 주로 어떤 거 중심이었냐면요. 정보 검색 서비스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 검색도요, 사실은 매우 낮은 단계의 검색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정보를 검색하면 단행본 정보, 예를 들을게요. 단행본 정보를 검색하면 책에 대한 목록 정보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 정보도 없어요. 목록 정보만 단지 디스플레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목록 정보를 보고 이용자가 이 책을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인지 아닌지 의사결정할 수 있나요? 이 책을 이용했으면 좋은 책인지 그렇지 않은 책인지 의사결정할 수가 있는가? 목록 정보만 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보문고라든지 서점 데이터베이스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 봤지만 어떻게 나옵니까? 목록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목차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자 정보도 또 보여주죠. 또 이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한 글들도 보여주죠. 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목록 정보와 목차 정보는 보여줘야 돼요. 단행본 같은 경우에. 그래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이 내가 필요로 한 책인지 아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들도 여기까지 확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목록 정보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도서관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거 빨리 개선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어쨌든 정보 검색 중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 검색 중심의 서비스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뭐가 이제 부족하냐면요.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뭐냐면 이용자와 도서관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아주 부족해요. 도서관은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도서관의 주요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고봉사예요. 창고봉사. 창고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부터 출발을 합니까? 창고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와 사서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창고봉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채널들이 갖추지 못한 도서관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봉사 채널을 만들려면 첫째, 뭐 어떤 인프라가 홈페이지에 있어야 될까? 창고봉사는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용자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사서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사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에요. 이게 창고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는 여러 명의 사서가 있어요. 대학 도서관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 사서들이 각각의 사서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서에 대한 전문성 프로필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사서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창고봉사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인프라들을 제시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인프라들 중에서 자기가 접근하기 용이한 인프라를 선택해서 사서에게 뭐 합니까? 질문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하는 이런 개념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아까 발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홈페이지는요, 어떤 개념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환경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느냐. 맨머신 인터페이스 개념에서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라고 하는 디지털 도서관과 이용자가 뭡니까? 이용자가 사서에 개입 없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창고봉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도서관들은.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개념이 적용되고 있냐면 지금 발표자가 얘기한 것처럼 빅데이터 개념도 적용되고 AI 개념도 적용되고 많은 개념들이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이죠. 이게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개입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개념에서 보면 이용자가 도서관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은 데이터로 계량화되겠죠. 누적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데이터는 나중에 빅데이터 개념에서 이용자에게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들을 자,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멤버십 인터페이스 개념에서 제공하고 소통하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겠죠. 이런 역할들을. 또 이 빅데이터는 누구하고 연결돼 가지고 AI 기술과 연결돼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유추하거나 분석해 가지고 제공하는 또 그리고 소통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자, 이런 기능들로 이제 계속 확대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서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정보 검색 서비스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자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어디서 경험하고 있느냐? 도서관 아닌 다른 인프라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용자에게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서관에 오면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깝깝하죠. 그러면 이용자들은 도서관 방문을 하지 않겠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내가 생활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도서관에서 최소한 그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돼요. 물론 그거보다 더 앞서 나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발표자들이 얘기한 뭐 마이셀럽스라든지 또 그 AI 기반의 뭐 서초 구립 도서관의 그 반응형 서비스라든지 이런 개념들, 새로운 개념들이 소위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웹 인프라에서 경험하는 것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런 기능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자의 생활들을 도서관이 먼저 선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아까 발표자가 반응형 홈페이지 얘기했어요. PC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PC에서는 스마트폰보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자,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이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용자는 지금 어디에 생활화되어 있느냐? 이미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말기에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생 예를 들을게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PC에서 도서관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개별 학생들이. 그죠? 그런데 학생들은 늘 어떤 환경에서 다양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생활화되어 있느냐.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아직까지 제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PC 기반의 홈페이지에서 아직까지 뭘로 바뀌어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냐면 스마트폰 같은 다양한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홈페이지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학사 정보 마찬가지죠. 대학 같은 경우에 많은 학사 정보들이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반응형 홈페이지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학생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 필요한 커뮤니티를 할 수 있고, 그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까 뭐 인공지능, AI 기반의 이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추천 도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또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이용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AI 기반에서 이 이용자에게 유용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뭐 SNS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정보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막 이런 서비스 유형들이 많은데 이런 인프라 환경들을 아직까지는 도입한 도서관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 도서관 전산화는요. 도서관 전산화는 우리나라 이 소위 뭡니까 정보화 시책하고 연결돼 가지고 초기에는 국가가 디지털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디지털 도서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디지털 도서관들이 도입했습니다. 특히 대학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십몇 년 흘러갔어요. 십몇 년 흘러갔는데 그 사이에 소위 인프라 환경은 4차 산업 기반, 아까 발표자들이 얘기한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것이 실제화될 정도로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대학들이 뭐 재정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투자들을 자꾸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생활화된 환경에서 경험한 개념들과 도서관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의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이용자들은 어디 가서 노느냐? 이용자들은 이 구글 같은 인프라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들의 변화 개념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웹 밑전공 얘기를 발표자가 했어요. 웹 밑전공 얘기를 하면서 이용자는 정보 제공자이자 공유자이어야 된다. 여러분 인터넷상에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잖아요. 왜 우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요. 도서관이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만 생각할까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용자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이용자는 정보 생산자이자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용자를요, 정보 생산자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의 이용자는요, 정보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이제 무엇으로 보는 게 필요하냐? 정보 생산자라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자기가 생산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창고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창고봉사도.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창고봉사를 사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는 이용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인프라에는 이미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그래서 이용자들 간에 질의하고 응답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창고봉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인프라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면 이런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용자들이 뭐예요? 도서관 중심으로 정보 활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리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두 가지 기술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HTML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웹DB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자 4차 산업 기반 기술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자 이런 방법론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 기반 기술 아까 얘기한 핵심적인 기술들이 빅데이터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뭐 3D 기술이라든지 RFID 기술이라든지 모바일 기술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아요. 4차 산업 기반 기술들이요.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응용해 가지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도서관이라는 집이 홈페이지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다른 이름으로 뭐냐?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도서관이에요. 그 자체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기술이 많이 적용돼서 만들었냐면 이 HTML 기술과 웹 DB 기술 중심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뭐가 포함돼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느냐. 지금 발표자들이 여러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소위 4차 산업 기반 기술,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응용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자, 몇몇 도서관들이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고 어려움이 많죠.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한데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학 도서관을 아날로그 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 환경을 갖도록 할 때 정부가 막강한 지원을 한 것처럼 이제 제2의 정보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식과 정보의 메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 도서관 중심으로 이런 그 2차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반 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홈페이지들이 변해야 된다.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다른 인프라에서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이상으로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또 공공도서관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도 이미 뭐예요?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화되어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인프라가 제공되면 이용자가 외면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이 발표를 통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첫 조임에도 불구하고 발표 준비 잘 해줬고요. 발표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마칠게요.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시고 수업은 종료합니다. 수고했습니다.